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의 그림 대리 제작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만 독창적이면 조수가 대신 그려도 된다고 말하는 조영남 씨 생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누리꾼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곧 작품인 대형 설치 예술물이라면 모를까? 한 폭 그림을 조수한테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림이라고 하면 재능이고 그 재능을 평가하고 가치를 두는 것일 텐데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견해가 있었고요. 조영남 씨나 진중권 교수나 관행 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관행이면 아무거나 다 허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행이란 사회통념상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 행위지요. 작품이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네, 이런 평가입니다. 매서운 여론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조영남이 옳다는 3%, 모르겠다는 12%, 조영남이 옳지만 조수가 받아간 보수가 너무 적다 24%, 그리고 나머지 61%는 조영남이 틀렸다. 예,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5분 현재 2210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어제 광주 5.18 기념식장에서 유족들의 분노로 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저를 입장하지 못하게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보훈단체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회원들이 노래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추진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일어서기만 했을 뿐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행사 도중 발언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광주에 안 가고 대신 이른바 투자 활성화복을 입고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키워드는 속도전이었다고 하는데 북한을 많이 닮았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새 판을 시작하겠다며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공주에서 칩거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사실상의 당무 거부인 셈인데 이로써 새누리당은 당무가 완전히 마비돼 버렸습니다. 친박들은 노골적으로 비박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 벤키저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어제 5시 때 두 차례나 강원도 횡성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훈련 내용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한 오보였습니다. 홍성 대지진 규모가 5였지요. 그런데 6.5라니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바람이 분다. 그러니 나는 떠나야겠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비박근혜에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다수가 비박인 비대위, 그리고 또 비박계의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인 이 구조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성태 의원은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 자체가 정말 새누리당이 모든 걸 내려놓고 반성문을 쓰겠다는 시작점이었다면서 아직까지 개파적인 시각으로 중립적 인선을 운운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실상 친박의 농간으로 전국위원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이렇게 보더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흔히 말하는 우리 새누리당 내 절대 다수의 그러니까 주류측인 굳이 뭐 개파를 나눈다면 친박의 아주 정격적인 지원 속에서 당선된 분이에요. 네. 아직 한 달도 안 된 사람에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냐, 안 그러면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되냐, 그걸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뭐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지난번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결론 그 불명예스러운 하차, 우리 새누리당의 정당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여겨졌습니까? 예.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지금 4.13 총선 이후에 올바르게 실현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도 모자랄 판인데 또 그 전철을 받겠다는 어떤 그런 인식과 분위기는 너무나 큰 문제죠. 예,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 비대위 구성이나 핵심위 구성안이 충분하게 또 어디하고 상의하고 그분들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결정하였다 그러면은 이거 한마디로 원내대표 하차시킬 그런 사유라 그러면은 새누리당 내의 지도 체제는 자리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금 그분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뽑습니까? 그분의 재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친박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친박계의 조직적인 전국위원회 보이콧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 뚱딴지같이 김무성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는 총선 패배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 그 당대표 밑에서 실무 책임을 맡은 사무총장이나 최측근들이 당의 지도부를 다시 맡는다는 것은 잘못된 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을 더 말아먹은 주체가 김무성 대표였습니까? 아니면은 친박계의 이익을 대변했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까? 그래도 김무성은 안 된다. 이 주장을 펴고 있는 이장우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과정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당을 총지휘한 당 대표입니다. 예. 그 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대거 배치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이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선거 승리를 이끌지 못한 모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요. 모든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보세요, 김무성 대표는? 당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무거운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 대표 밑에서 예를 들어 실무 책임을 맡았던 뭐 사무총장이나 그리고 가장 최측근들 그런 분들이 당의 지도부를 다시 맡는다. 이렇게 해서 당을 바꿀 수 있다. 이거야말로 가장 잘못된 인선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외부에서 중립적인 인사나 아니면 계파 색채가 강하지 않은 인사들 중심으로 아니면 화합형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의견 채널을 통해서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도 짧고 그런 것들이 생략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핵심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김용태 의원은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혁신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사퇴하면서 이런 말. 사태의 본질은 총선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해야 할지를 규명하는 걸 막은 거다. 그러니까 총선의 참패 원인이 뭐냐를 이제 규명을 하게 될 텐데 혁신위와 비대위에서 그렇게 되면 지명될까 두려운 측에서 지금 이 비대위 혁신위를 비토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그거야말로 언어의 도단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책임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김무성 대표나 김무성 대표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의 이 총선 패배의 책임, 나중에 최종적으로 옥새파동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그런 분들이 옆에서 최측근이었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거꾸로 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오기 때문에 문제고 본인들 스스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먼저 사과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탕에서 본인들도 잘못했고 또 당내에 여러 구성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옥새 파동이 왜 일어났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무공천이라는 그러니까 뭐 애매한 공천 파동을 일으킨 건 결국 친박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의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당 대표고요. 또 당 대표 밑에 사무총장이나 사무일부총장이나 최측근들을 다 공천관리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리더십은 당 대표가 구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리더는 대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두고 성남을 비롯한 주요 기초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개편안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행령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편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개편안은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괴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 평준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했네요. 이재명 시장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성남 수원 시내 거리 곳곳에 이 개편안 성토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더군요. 네네. 우선 이 지방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경기도의 6개 큰 이제 지방도시들에게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씩 예산을 갑자기 깎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남 시민이 내는 취득 등록세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 45% 정도 우리가 쓰는데 75%까지 내놔라. 이렇게 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약 3천억 정도가 정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2천억 정도는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 쓰게 되는데 이게 말이 좋아 지금 재정 개혁이죠. 이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있잖아요. 어부, 농부, 도시에 월급쟁이 하는 아들들한테 맨날 월급 타오면 돈 뜯어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자식들 중에 이제 못 먹고 그냥 끼니도 못 때우는 농민, 어민이 생기니까 월급쟁이 보고 너 하루에 3끼 먹으니까 너는 한 끼 그냥 동생들 주어라. 너는 왜 3끼 먹냐. 다른 애들은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딱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지방 재정이 악화된 제일 큰 이유는요. 정부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정부 사업이잖아요. 성남시 보고 40% 내라고 그래요. 작년에 저희가 577억 냈습니다. 보육료 정부 사업이잖아요. 근데 모든 예산은 지방이 집행을 하니까 너네도 얼마 내라고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긴 게 매년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야말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되어버렸고요. 필수 비용을. 그 중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 고양, 과천 이런 데는 그 비용을 겨우 자체 조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저 더 내놔라. 니도 동생들 좀 돕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양, 과천은 역시 하루 3끼를 못 먹는 그냥 필수 비용이 세입보다 넘어버리는 세금이 필수 비용을 조달 못하는 교부단체가 되고요. 정부가 거기는 또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6개 뺀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단체로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미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6조 원을 덮어 씌웠는데 앞으로 이렇게 6조 원을 이렇게 해서 늘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성남 용인 이런 데 보고 대신 내라. 니들이 내라. 그냥. 이게 참 황당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부의 개편안 대로라면 성남시의 수입은 얼마나 이 한 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1년에 쓰는 예산이 총액으로 하면 1조 5천억 정도고요. 이 중에 정부에서 대신 우리한테 시키는 사업이 한 4, 5천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한 6, 7천억?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500억을 떼어가버리면 지금까지 하던 온갖 자체 사업 전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를 미워하는 3대 무상복지, 청년 배당이니 무상산후조리비니 이거 다 합쳐봐 194억이고요. 나머지 800억을 어딘가에서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남시에 우리가 각종 복지 시책이든 무슨 복지관 짓는 거든 이거 전면 올스톱 됩니다. 아니 정부가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정부도 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성남시도 예를 들면 중기 예산 계획, 장기 예산 계획 다 수립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매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공사도 착수하고 그 몇 년씩이나 계속 연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1,000억을 확 깎아버리면
이거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년 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에 1,000억, 내후년에 500억 해서 1,500억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서 화가로도 이름을 알린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속였다는 비판도 있고요. 조수에게 상당 부분 작품 제작을 맡기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의견,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남 씨는 과거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그림 작업 모습을 노출하면서 내가 죽게 될 경우 이 그림값이 올라간다라고 발언한 바 있었지요. 관련해서 전 금호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였던 경기대 미술경영학과 박영택 교수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쯤에서 밝힌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팝아트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팝아트 하면은 앤디 워홀이라든지 리히텐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네.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본인은 그림 그린 적 없다. 이거 이제 진주권 교수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걸 많이 찍어냈죠. 그죠? 네. 그렇다면 조영남 씨의 이런 그림들은 팝아트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앤디 워홀의 팝아트는 예. 애초에 기존의 회화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오리지널리티라든가 화가의 독창성이라든가 손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고 여기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해치하려는 차원에서 손으로 하지 않고 실크 스크린이나 사진에 끌어들인다라든가 기성품을 차용한다라든가 또는 독창성이라는 신화를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제스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량 생산하고 또 조수들을 시켜서 찍어내기도 하고 애초에 선명하게 자신의 미술이라는 생각을 밝히고 기존의 미술작품의 원본성, 독창성, 수작업이라고 하는 신화를 깨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팝아트에서의 그런 작업들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나 지금 조영남 선생님의 그런 작품은 팝아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미술계에서 회화 쪽에 있는 분들이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조영남 씨처럼 뭐 조수를 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조수를 둘 수는 있는데요. 조수를 두는 거하고 작품을 대신 그리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두지만 조수를 두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밑작업들, 막 캔버스를 짠다라든가 이러저러한 재료를 도와주는 기본적인 공정의 차원에서 소극적 역할을 제한돼야지 작품 자체에 손을 대거나 전체적 화면 자체에 올라오는 형상이라든가 재료라든가 붓질 자체가 조수의 힘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수 역할에 대한 착오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어제 조영남 씨의 이 파문을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이거는 조영남 씨의 작품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90%를 그분 주장에 의하면 90%를 그리고 나머지 10%는 지금 마무리를 해서 전시장에 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요. 본인의 아이디어를 줬다 하더라도. 그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화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개념이 정확하게 물질화돼서 나오는 것까지를 우리가 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툭 던져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그리게 해서 벽에 걸린 걸 회화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예를 들면 뭐 설치라든가 대형 모뉴멘트라든가 공공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회화에서 한 10%는 나머지 마무리를 작가가 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 대신 시켜가지고 자신의 작품으로 내놓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 생활 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아, 니도 안녕하냐? 우리 피차 긴 말 하지 말자고. 이젠 갈 길 가야 할 때 아닌가? 내가 정치를 더 일찍 했다. 니보다 또 심지어 니 누나 박근혜 대통령도 내 후배다. 박힌 돌이 먼저 나갈 수야 없는 법이지. 박힌 돌? 그래, 이 돌대가리야. 이 새끼가 죽으려고. 게다가 니들 친박은 이제 저무는 권력이다.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지 않았냐? 한국 정치를 위해서 다 같이 떠나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떠나라. 닥치라고. 식순에 따라서 지난 총선 다 말아먹은 책임 있는 분부터 나가야 순서에 맞지 않겠어? 안 그래? 허나 우리 정산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 해보면 안 된다. 나를 일개 공천 신청자로 불러가지고 심사하고 또 내가 뭐라 한마디 하면 바보 같은 소리라면서 개망신을 줬던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공천관리위원장은 내가 아니었다.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아가지고 출마도 못한 새누리당 후보가 여럿 있지? 안 찍어준 도장 들고 튄 당대표가 누군가? 당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 아닌가? 게다가 당신 후보들 어부바해줬지? 당신이 어부바한 후보들 다 낙선했다고? 어부바해서 낙선한 거냐? 이 새끼, 너 이 새끼 말 잘했어. 이 새끼야. 이 당의 실소유주가 네 누나라고 했지? 그런데 나 같은 바지 사장, 핫바지 사장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그러니까 이참에 실소유주와 당대표를 같은 편이 맞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줘. 이삿짐 센터를 불러주든지 혹은 상조회사 불러주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닥쳐 이 새끼야. 굴러온 돌들이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때리라고. 와, 지금까지의 대화는요 불과 5분 만에 완성된 대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워주셔야 대본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닥치라고. 당신 대본 쓰기 하냐고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아? 야야야 이 새끼들 드디어 찢어지는구만. 일단 냉수부터 마셔야 한다고 봐요.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사우나 공천 안주나 180석은 당연지사라면서 추워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너희들 아니냐. 영감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5.18 기념식에 가셨대요. 왜요? 그 새끼야 내가 제1야당 아니 제1당 대표인데 또 낭떠러지에 있던 이 당을 내가 제1당으로 만들어준 총선 승리의 소원갑인데 당연히 참석해야지. 아직도 당대표입니까? 야, 8월 말까지야, 8월 말까지. 이 새끼들 뉴스로 안 봐요. 버짓 서적을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닥치라고! 영감님, 얘네들 좀 데리고 가세요. 미우나 고우나 의석수 10여 석은 될 테니까. 얘네들 다 데리고 가면 확실하게 다수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싹 데려가세요. 우리가 더민주를 왜 가냐, 이 새끼야. 그럼 당을 하나 만들든가. 내가 이름을 정해줄 수 있어. 무가당. 무가당? 무가 만든 당? 아니지. 값어치 없는 신문이 무까지 이듯이 값어치 없는 당이 무가당이지. 죽고 싶나 이 새끼가. 때리라고. 모처럼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때 사실상 재창이었죠. 그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다른 당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던데 왜 혼자 가만히 계셨습니까?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 애들하고 똑같이 해서 뭐하냐 이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혹시 죄송한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광주 영령들께. 광주 시민을 학살한 인두꺼불한 살인마 밑에서 녹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 새끼. 재수없는 새끼. 이 새끼 너무 뚱뚱해, 이 새끼가. 야, 너 이 새끼야, 너 양반다리 할 수 있어? 너 양반다리 하고 10분 동안 있을 수 있어, 이 새끼야? 안 되지, 이 새끼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뚱뚱하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퀴즈에서? 상관은 없지. 하지만 뚱뚱하잖아. 이 새끼. 너 이 새끼 샤워할 때 고추 안 보이잖아 이 새끼야. 그만 좀 하세요 좀. 나는 휴전선을 뚫고 올라가서 뚱보의 나라에 앉아야 한다고 봐요. 이님은 저를 인내하게 만드시네요. 그래서 이님입니까? 참을 인자예요? 자, 이제 문제 내시죠. 문제 낼게요. 소설가 한강이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 상을 수상하면서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작품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려 나간다고 봐요. 자, 한강이 수상한 상,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게 이번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정답 아십니까? 예, 당연히 알지. 이 텔레비전만 켜면 나오는데. 자, 정답은 계절밥상. 계절밥상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이 상을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 한턱 쏴야지. 특정 상표 말씀하시면 아무리 팟캐스트라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십니까? 바로 정답 가자. 이 상은 근데 좀 슬퍼. 무슨 상인데요? 갑질진상. 아니, 갑질진상이 어디 있습니까? 친박이 주는 상이 있어, 친박이. 친박만 주는 상이지. 근데 이 상을 받으면 잘 돼. 유승민이 봐봐. 그냥 기사회생하잖아. 야, 화나. 나도 좀 주라. 그 상 말고, 이거 어떨까? 수사선상, 사위마약, 딸취업 등등 아주 출상이 많아요. 닥치라고, 이 새끼야.
네, 틀렸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오늘부터 드릴 상입니다. 부쩍 늘어난 정신과 상담, 흔히 듣는 공황장애, 인터넷에 넘쳐나는 죽고 싶다는 게시물들, 자세히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누구에게서든 발견할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게 만든 일자리를 놓치기도 하고 노력 부족, 의지 박약에 사회 부적응자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복에 겨워서 그런다. 이런 속 터지는 충고를 듣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 잘못인 것일까? 정신과 의사인 이즈미야 간지의 책,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네, 이 책은요, 아직 출간되기 전입니다. 지금 인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책,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네,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고요. 독자 서평을 보니까 읽다가 몇 번이나 울고 말았다. 내 삶의 빛이 된 책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만들어냈던 레드스톤에서 이번 책을 냈습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 예, 그동안은 뭐 시사 경제적인 책들이었는데 한 열흘 동안 뿔을 가지고 살 권리. 우리의 마음을 울릴 좋은 책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볼까요? 빨강차님, 저는 부산에서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보적 운동을 표방하는 장애인 단체에 있어서 평소에도 집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애국가보다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침 5월 18일 교육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낮인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고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아닌 곳에서 불러가지고 감회가 새롭더군요. 저는 5.18 기념식만큼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이 아닌 재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5.18 정신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오늘의 역사적 과오를 언젠가 저들도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 장소가 국회 인근이라서 국회의 의미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란 곳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당리당략에 매여서 싸움만 하고 있는 한심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도 있다는 것을 얼마 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필리버스터 책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큰일 났네. 어제로 끝났는데. 예. 조만간 또 한번 제가 그 출판사에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이김의 필리버스터. 예. 신청하시는 분이 계셨군요. 어제로 끝났는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빨강차님. 그런데 보내드리고 말고를 떠나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엔 밝혀진다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정답 리영희 맞히셨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서울의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긍정적이라서 김과 계란으로 매 끼니를 때우면서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는 청년인데 비관적이거나 혹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얼마나 삶이 괴로울까 생각하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라고 이렇게 유서를 남긴 서울대생의 자살 관련 소식을 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이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지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여겨지는 학교의 학생조차 본인은 흙수저라고 느끼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이 나라가 참 나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인, 재벌, 기득권이요. 갈취와 도둑질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없어져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자는 사과와 용서는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를 받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으로 희생당하신 광주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애도를 표합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박 퀴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5.18 광주 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에 관심이 집중됐었을 텐데, 대선 주자들 대거 그 광주에 갔지요. 김무성 대표 모습은 안 보인 것 같고요. 예, 김무성 대표는 이제 대선 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번에 그 총선에서 승리했다면은 갔겠죠? 물론 갔겠죠. 여전히 그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이제 대선 주자 아닌 걸로 그렇게 되시죠. 그걸로 그렇게 감별할 수 있겠습니까?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죠. 예. 예. 어떻습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은 갔을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전야제부터 참석을 해서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행진하면서 임을 위한 행적을 같이 불렀고요. 예. 어제 그 5.18 그 기념식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그분도 오셨군요. 예, 그 기념식이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5.18의 뜻은 시작이다. 국민이 새 판을 시작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들이 그러면 이게 정치 재개 선언이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곧바로 그 광주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그 동아시아 미래재단 관계자와 지지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고 해요. 네, 무려 300여 명이 점심을 함께 했다는데,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어딘지도 참 궁금하네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깊이 새겨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서 새 판을 짜는데 앞장서 나갈 뜻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다짐하고자 한다. 이 지지자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마치 출사표를 연상케 하는, 정치 재개를 연상케 하는 게 발언이었죠. 그래서 그 함께 참석했던 그 측근인 그 성남에서 이번에 그 분당에서 당선된 김병욱 당선자에게 이게 정치 재개 선언이라고 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그 역할론이라든가 이런 거 우상호 원내대표도 얘기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사실상 이게 정계 복귀 재개 선언이라고 봐도 된다고 이제 확인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야. 근데 총선 국면 때 역할을 하신 게 없어가지고 빛이 좀 안 납니다. 예, 본인이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 국민의당에서도 도와달라고 하고 계속 양쪽에 간을 보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김종인 대표가 아주 이례적으로 몸을 굽혀가면서까지 정말로 도와달라고 애타게 애원을 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아무 일도 안 한 건데 지금 와서 이제 또 시작을 하겠다고 하니 약간 본인으로서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본인의 계산은 이랬던 거 아닐까요? 그 총선에서 야당이 그야말로 그 여러 언론이 예측한 대로 폭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야권의 새 희망을 찾는 와중에 자신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수가 읽힙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100석 안팎으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문재인, 김종인 그 두 사람에게 다 책임론이 이제 갈 것이고, 그되면 이제 내년 대선에서의 어떤 마땅한 대안, 카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밖에 없다, 손학규로 수렴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꽃가마를 가지고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잘못 예측한 것처럼 손학규 상임고문도 그렇게 잘못 예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그 아주 이례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본인이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당선자 중에 손학규 전 대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게 아직 계량이 안 되죠? 지난번에 잠깐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한 30명 정도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꽤 되는데 어제 그 오찬에 함께 참석한 당선자는 김병욱, 박찬대, 이찬열 당선자가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예. 예를 들어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 김성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아주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두 야당을 넘나드는 측근들을 다 합하면 한 30명 정도라고 되니까 가장 크게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득을 보고 세력을 키운 세력은 이제 손학규계다. 그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아예 가망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국민들한테 총선 과정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아수라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돼서 그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 추인이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없는 상태인 거죠. 당의 대표가 없는 권력의 진공 상태인데 이게 지금 친박의 조직적인 보이콧에 의해서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됐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친박계 의원들이 정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오전 그 라디오 방송에 각각 다 출연해서 이제 변명을 이제 다 쏟아냈는데요. 예. 그 변명의 그 핵심은 몇 가지로 이제 모아지는데 일단은 이건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비대위원회 인선이라든지 이게 비박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전달했는데도 이걸 묵살하고 다 강행을 했다. 그래서 당원들이 정진석 리더십에 의문을 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친박계 이장우 의원은 자기네들끼리 보이콧하자고 결의한 적은 없다. 개인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 보이콧하자고 집단적으로 결의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김무성 전 대표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엔 그 가장 무거운 책임은 당을 총지휘한 당 대표에게 있다 당시. 그러면서 공천 파동을 일으킨 건 친박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 당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당 대표고 당 대표 밑에 있는 사무총장이나 측근들이 다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 대표도 안 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밀어제끼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기사도 많이 봤고 이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제가 소개를 많이 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거의 원사이드하게 친박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그렇죠. 예, 당대표 사람이라고 해봤자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 한 2명밖에 없고 한 9명 정도가 11명 중에 9대2로 친박계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했고 또 그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그 전횡을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지금 책임을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 지금 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이 총선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김무성 대표에게 돌리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번에 그 혁신이나 비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친박을 배제한 이유는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친박에 있다는 인식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책임이 있으니까 이번 혁신에서는 빠지고 이번에는 비박계와 좀 더 참신한 사람들로 당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식으로 꾸린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계속 밀리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가 생기니까 애초에 그 전제를 부정을 하는 거죠. 친박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전제를 부정을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친박을 배제한 혁신이나 비대위 구성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뭐 쿠데타, 뭐 반란, 반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친박계 김태형 의원이 한 얘기에도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이 대통령과 친박들에게 총선의 책임을 돌렸다.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미래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불보듯 뻔한 미래라는 것은 당이 잘못되고 이상하게 간다는 게 아니라 친박계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잃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콧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혁신위와 비대위까지 다 무산시키고 지금 그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일단 한 달 동안은 총선 패배 이후 한 달 동안 일단 자맹, 뭐 자숙 모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자기네들 목에 칼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는 대놓고 당을 접수하겠다라는 그 본색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로 비춰질 것이다라는 억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뻔한데 남들은 다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인데 뭐 여하간 지금 속내가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총선 전에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런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거짓말이었는데 믿을 거라고 믿고 착각을 한 거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풍경치고는 좀 생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탄핵 정국에서의 천막당사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2012년 그 총선 이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혁신을 하고 막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행태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위기를 대체할 위기에서 당을 구해낼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낼 지금 상황이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이 염치도 없이 당권을 먹겠다고 이제 달려드는 건 뭐냐면 대선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당권을 틀어지고 나중에 우리 4년 뒤 뺐지라도 우리가 자리를 보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대선보다는 나는 그냥 국회의원직만 열심히 하면 돼. 우리는 이 야당이라도 그냥 잘하면 돼. 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 완전히 정권을 내주겠다 이렇게 뭐 다짐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이 뭐 스스로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 그 2007년에 열린우리당 모습 그대로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정권 창출 안 될 거고 내 국회의원직이나 잘 유지해야지 이런 정서가 아주 팽배했었거든요. 예. 당시 그 상황을 아는 분들은 다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만은. 저도 그때 정치부 출입을 했고요. 그러셨구나. 참, 예, 그러셨지. 예. 안 되는 당입니다. 이거 뭐 어디서 꿔온다고 하더라도 될 일도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때 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이 양반 뭐 끌어온다고 이런저런 수선을 떨지 않았습니까? 2007년에요. 예. 고건 총리 얘기도 있었고, 예. 고건 총리는 이제 나가 떨어지고 중간에. 글쎄 말입니다. 86 정치인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이 86 정치인들 지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분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86 정치인의 성적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86그룹, 뭐 예전에 이제 386 세대라고 했는데요. 80년, 60년대에 태어난 80년대 학번들 어떤 운동권, 이른바 운동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리더격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근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돼서 제1당의 어떤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된 것이고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정치가 야당을 망쳐버렸다. 이제는 그런 거 없어야 한다면서 상당히 공천에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겠다 해서 뭐 강기정, 정청래, 최재성 이런 의원들도 다 컷오프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20대 국회에서는 운동권, 그러니까 386, 86 그룹들이 좀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본선을 치르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86 그룹들이 당선이 지금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도 나서게 됐고 근데 5월 16일에 그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그 전대협 동호회 그 옛날 학생운동권 단체죠. 학생운동 단체 전대협 동호회가 저녁 식사 자리를 모았는데요. 예. 20대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을 축하하고 낙선된 사람을 좀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원래 예. 한 3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이기로 했었는데 이 모임이 언론에 노출되자 이 자리를 주선했던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예 발길을 돌렸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한 10여 명의 전대협 동호회 회원들만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갖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86그룹이 또 어떤 그 정치권의 한 축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세력화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치는 걸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예. 매우 조심스럽게 그 행보를 이제 이어가는 건데요. 86그룹이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조금 많이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의 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를 수혈한다면서 1990년대 후반에 이들은 이제 영입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의원이 될 때는 사실은 야당 의원이 아니고 여당 의원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 대표나 유력 대권 주자들 밑에서 주요 당직을 도맡았고 그런 이유로 뭐 하청 정치, 숙주 정치를 한다는 이제 비판이 나갔고요. 그래서 실망감을 이제 더 많이 느낀 거죠. 그 86그룹의 이제 후배격인 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6세대가 야권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재야운동, 학생운동에서 익힌 강점을 드러냈을 텐데 여당에서 정치에 입문해 집권 세력의 보호막 구실을 하느라 독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긴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17대 다 이렇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여당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 어찌 보면 뭐 타협이나 조정보다는 전투력이 더 필요한 그 야당 의원으로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86그룹들이 훨씬 더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이고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반성도 있었고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공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약진을 했고. 이번에 그 입성한 86그룹들은 이전과 또 다른 조금 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김영준 이런 그 예전에 여당 시절부터 했던 86그룹들은 사실은 그 전에 그 경력이 학생운동, 총학생회장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초선 당선자들은 학생운동을 한 뒤에 무슨 전문직이나 어떤 생활 밀착형 정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여 년 넘게 농민운동을 했던 김현권 당선자라든지 그리고 25살 때부터 김대중 총재 비서를 했던 김한정 당선자라든지 또 치과의사인 신동근 당선자, 검사 출신 백혜련 당선자가 다 모두 86그룹으로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 이전의 86그룹들과는 다르게 좀 더 정책적인 대안성이나 이런 좀 잠재력을 보이면서 한껏 조금 더 이전보다는 기대를 해도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예측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그리고 최재성, 강기정 이런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상호, 이인영 이런 분들하고 결이 다른 점은 비엘리트 386 정치인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엘리트 정치인들, 엘리트 86 정치인들은 뭐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또 그 비명문대 출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무리인 듯 싶지만 여하간 뭐 분류상 그렇게 치죠. 이분들에게는 뭐 왠지 굉장히 뭐 과격하고 막말이나 일삼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저는 야당에게 누가 더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간 굉장히 신중하고 또 뭐 싸가지를 굉장히 중시했던 면으로 보았을 때 글쎄요, 뭐 크게 기대를 걸지는 않는 형편입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제 정치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86그룹의 다른 초선 의원들의 어떤 그 에너지가 우상호 원내대표의 어떤 그 온건한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좀 추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뭐 강기정, 최재성, 정청래 이런 분들 열심히 하셨죠. 20대 국회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제 국회 당선이 이제 어려웠던 건데, 하여튼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그분들을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저는 4년 후에 좀 더 기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김태규 기자님은 기자로서 그렇게 보시지만 당에서는 아마 아무도 안 챙겨줄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기 전에는. 제가 그 당을 좀 압니다. 예. 스스로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으면은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해야죠. 예, 그게 아마 배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못 믿는 거예요. 누구도 컷오프 됐을 때 그래 뭐 4년 쉬었다. 4년 후에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을 못 믿거든요. 4년 후에 그 당이 존재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 이런 점이 지금 현재 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예. 네, 오늘도 김태규 기자님과 함께 정치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일까요? 네. 3대 대형마트. 네. 그간 뭐 엄청난 갑질을 해왔고 또 그 갑질이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예, 네.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3대 대형마트에게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처럼 그 공정위가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충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과징금 규모가 238억 원 사상 최대인데요. 예.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그 재벌에 소속돼 있는 대형마트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3대 마트라고 하면 홈플러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두 재벌마트 못지않게 골 때리는 데가 홈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예, 이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3개 업체 중에 가장 많은 2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요. 이마트는 10억 원, 롯데마트는 8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 좀 뻔하고요. 뭐 처참합니다.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그 납품업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판촉 비용 분담금 내라 이러면서 돈을 공제를 하고 안 주거나 예. 납품업체 판촉 사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도 인건비를 주는 대신에 뭐 매대에 그 광고를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롯데마트 경우에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서 판매 장려금 61억 원을 받았는데 판매 장려를 뭘 해준 게 아니고 미래에 판매 장려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61억 원을 받았다고 해요. 예. 뭐 참 이제 웃긴 일들인데요. 이게 이상하게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일인데도 그동안 해온 일들이 워낙 나빠가지고 예. 이 정도 뜯어먹는 건 이제는 별로 나쁘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해온 겁니다. 예. 제가 그 과거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롯데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한테 이혼한 사람이 전처한테 보내는 자녀 양육비를 대신 보내라 뭐 이랬다거나 내가 진 도박빚을 대신 갚아라 뭐 또 이제 롯데는 그 말씀드렸지만 그 소공동 본관 앞에서 노점상들 싹쓸이 하면서 깡패업체 고용한 다음에 깡패업체들한테 또 돈을 안 주는 갑질도 했었고 예. 소개해 주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것들이 워낙 많아서 공정위 발표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 마트들의 갑질이 심했었던 거죠. 예. 여담을 한마디 드리면은요, 그때 그 깡패 그 갑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깡패 분께서 예. 저한테 이제 이후에 전달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런 걸 제보를 하고 또 다툼이 있냐면 대부분 재벌들이 용역업체, 건달들 이런 업체들을 하나씩 다 끼고 있다는 겁니다. 재벌당 하나씩이요, 보통이요. 예. 그런데 이제 롯데가 주로 사용하는 건달업체, 그러니까 계열사처럼 하나 있는 그 건달업체가 이게 본부장급 임원이 교체되면 세력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본부장이 밀던 건달업체가 밀려나고 새 본부장이 오면 이제 용역 건달도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달업체들끼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난 건달업체들이 열받아가지고 예,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폭로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 추가 제보가 들어온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있는데 뭐 롯데그룹을 씹는 건데 제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지금까지 들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뭐 참 웃긴 게 예, 계열사 파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재벌마다 어떤 건달업체 끼고 있는지 이것까지 파악하려면 참 한국에서 기재하기 힘든 거죠. 거의 개그에 가까운 겁니다. 저희 어젠가요? 저희 브리핑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박원순 시장님 그 옥바라지 골목 철거 현장에 가셨을 때요. 예. 저는 뭘 주의 깊게 봤냐면 그 초반 동영상에 보면 박원순 시장께서 이렇게 여기 책임자가 누구예요 하시는데 왼쪽에 보면 그 철거 깡패로 보이는 분이 화면에 잡혀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아니면은 죄송한 건데 저는 그 철거 깡패분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디 소속인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용역 깡패들하고 1대1로 만약에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그 제보하신 분의 말씀이 맞다면 이 용역 건달을 주로 다루는 계열사가 롯데건설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그 마을에 철거 용역 들어간 곳도 롯데건설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쟤들이 어디 소속인지만 알 수 있으면 롯데그룹의 숨은 계열사를 하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저는 굉장히 대단한 촉이십니다, 진짜. 예, 그게 흥미롭게 보였어요, 저는. 예. 재벌들이 하나씩 끼고 있다는 참 용역 깡패까지 알아야 되니까 힘든 거죠. 네,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올해 2월에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 애로 실태 이런 자료였는데요. 예.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드냐. 대형마트가 남기는 마진율이요. 최고 55%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예. 그러니까 마트에서 1,000원에 팔리는 물건 중에 550원을 마트가 먹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비율이죠. 예. 백화점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이 최고 마진율이 적용한 것이 하나로마트 55%요. 홈플러스가 54.5%, 롯데마트 50%, 이마트 45.5%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아, 이건 유통이 아니죠. 제조업체 등골 빼먹는 거죠. 예, 1,000원에서 절반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류비 분담도 납품업체들한테 적용을 시키고요. 예. 추가 판촉비, 판매 장려비 이런 거 다 뜯어내면 그냥 마진율이 50%가 훌쩍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가라앉은 깡패인 겁니다. 이걸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경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경제학에서는 그 산업별로 볼 때 부가가치,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를 생산하느냐 생산하지 못하느냐 그 산업이 이런 논쟁이 가장 많은 두 산업 영역이 금융하고 유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통이라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가 유통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물론 없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주는 편의성 이런 부가가치가 있긴 하겠지만 여타 제조업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런 결론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역할이라는 게 주로 중간에서 뜯어먹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요. 우리 동네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다 없다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소비자들한테요. 만약에 대형마트가 있으면 쌀을 안 먹던 쌀을 갑자기 2그릇씩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마트가 없다고 해서 평소에 먹던 채소를 덜 사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마트의 기능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국가 전체로 보면 누군가가 얻어야 할 유통 마진을 마트가 집중해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리고 원래 누군가가 가져가야 될 몫이라는 것은 보통 중소상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거대 자본인 마트가 빼앗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의 힘이 너무 세지면 제조업체들도 마트한테 잘 보이려고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착취당하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조업체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고 노동 현장은 더 악화되고 이 악순환이 유통업체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유통을 장악하면은요, 이 유통이라는 게 이 위력이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이게 국민들의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국민의 삶, 국민의 정서를 좌지우지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엄청난 보수 이데올로기를 마트를 통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미국이 이제 최대의 대형마트 체인이 월마트거든요. 예. 근데 이 창업자 샘 월튼의 개똥 철학 같은 건데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주의자예요. 샘 월튼이요. 예예.
이 샘 월튼의 개똥 철학 때문에 월마트는 문화상품 판매 진열을 막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월마트 입만 맞춰야 대박 상품이 나온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게 그 AOL 타임워너 출판부문 회장인 로런스 커시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월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점은 출판업자에게 하늘의 계시와도 같은 존재다. 이 사람이 내리는 명령이 하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과거에 보도를 한 걸 보면은요. 월마트, 샘스클럽 이런 대형 할인점들이 막강한 유통력을 바탕으로 출판, 음반 등 문화상품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미국 문화를 왜곡시킨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실제로 미국에서는 CD의 절반 이상이 대형 할인점에서 팔립니다. 베스트셀러 서적 40% 이상, 인기 DVD 60% 이상 다 대형 할인점에서 소화됩니다. 이게 2003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성경 공부 위해서 제작된 비디오인데 베지테이블이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이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부 정통 기독교 신자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무명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마트의 간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보이는데 진열이 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예. 미국에서만 270만 개가 팔렸는데 이 중 절반이 월마트에서 팔렸습니다. 유명한 소설 아마겟돈, 또 가수 토비케이스 이런 사람들 작품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대부분 월마트에서 팔립니다. 공통점이 가족주의, 기독교 복음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발 이데올로기 공세가 엄청난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인기가 많은 그 랩 가수 중에 에미넴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래퍼인데요. 예. 뭐 노래 가사가 뭐 네 엉덩이를 내 위에서 흔들어라 뭐 이런 가사도 나오고요. 예. 굉장히 죽음과 가난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그 가사에 담는 가수인데 그 가사가 뭐 좋고 나쁘다고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에미넴이 월마트에서 거의 기피 상품입니다. 네, 월마트에서는 간택을 못 받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샘 월튼 가문이 주도를 하는 월마트가 미국의 문화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통업체들의 영향력이 지금부터 더 커지면은요. 음반, 도서 시장까지 장악을 해버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한 1년 정도 출판사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출판사가 그 김용민 PD님께서 쓰신 그 불멸의 명저 나는 꼼수다 뒷담화 하고요. 그 조국 현상을 말한다. 예. 그 두 책을 낸 출판사였었어요. 근데 저는 뭐 영업이 아니어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그 두 책 판매를 위해서 이제 마케팅 하시는 마케터분이 대형 서점을 돌아다니셨는데 한국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3대 대형 서점입니다. 그 서점에서 죽어도 매대에 못 깔겠다는 겁니다. 그 책을 두 권을요. 그래서 아니 돈이 필요하면 광고비를 내겠다. 잘 팔리는 책이다. 홍보를 좀 해달라 했더니 절대 안 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서점에서는 매대에 못 깔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서점 오너가 낙검수를 죽도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검수 관련 책은 절대로 옆으로 못 엎게 했다는 겁니다. 그 출판사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 서점 방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통업체의 위력인 거거든요. 책은 세워놓느냐 눕혀놓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 3대 대형 서적에서는 낙검수 관련한 책들은 절대로 눕혀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뭐 광고비 내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오너의 개똥 철학 때문에요. 참. 이게 유통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유통은 재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유통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유통을 통한 이데올로기의 전파라는 건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지 불공정 거래, 납품업체 착취 이런 문제에서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 내부에서 마트 없이 살아보기 이런 운동이 저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약간의 편리를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재벌 유통업체의 문화사상에 종속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대형마트, 재벌마트의 횡포로부터 사회를 좀 보호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제가 한번 네. 통찰을 갖게 됐는데 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수유동 이 일대에는 놀랍게도 그 대형마트가 없고요. 파리바게트나 뭡니까 뭐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도 없고 말이죠. 근데 반면에 제가 또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위해서 이제 수유동에 있는 것이고 또 평소에는 집 용인. 용인에 사는데 용인은 뭐 신도심이라서 모든 게 다 프랜차이즈고 모든 게 다 대형마트입니다. 그렇죠. 예. 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대형마트가 있는 용인에서는요. 대형마트가 문 닫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어폰 하나 못 사요. 예, 문방구가 없어서 애들 준비물도 못 삽니다. 진짜로요. 예. 그런데 이 수유동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곳곳에 세탁소가 있고 뭐 가게가 있고 철물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대형마트가 있어서 한 군데 다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또 여기가 문 닫으면은 정말 대책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마트에 자꾸 삶이 종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리한 것을 쫓다가 갑자기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뭐 가벼운 생활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관예우. 요즘 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검사 그리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뭐 하여간 형량을 깎아주는 디스카운트해주는 뭐 이런 식의 전관예우 이것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전관예우의 경제학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전관예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참 화제도 많이 되고 있고 문제도 많죠. 뭐 고질적 병폐라고 하고요. 정은호 그 네이처 리퍼블릭 게이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좀 말씀드리기 창피한 건데 제가 이 사회부 기자 생활을 한 5년 했는데 법조를 안 해봤거든요. 이 법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출입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 저는 사건 줄기를 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경제해석설에서는 몰라서 한 번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 이제 그 김프로이드께서 토요일에 한번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요. 제가 이제 그걸 들으니까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건 전모가요. 이게 아마 지지난주 방송이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프로께서 설명을 참 재미있고 쉽게 잘해주셔서요. 근데 아무튼 뭐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제 결국은 이제 사건의 핵심이 뭐 전관예우라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전관예우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 부연구위원이신 최한수 박사님이셨고요. 이분이 이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많이 발표하시는 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재벌 피고인은 일반 피고인보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뭐 이런 거 연구해서 발표하시고요. 그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강하다.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도 내신 적이 있으시고요. 미국 기업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임원의 93%가 해고되는데 한국은 절반 이상 현직에 복귀한다. 뭐 이런 연구도 하신 적이 있는 좀 특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쓰신 전관예우에 관한 논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결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6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전관예우를 이렇게 조사를 쭉 한 겁니다. 실제로 경제학적인 분석으로 조사를 한 건데, 첫째, 전관 변호사를 쓰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다.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약 15%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둘째, 흥미로운 건 이 전관 효과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비슷하더라도 퇴직 후 1년 이후에는 거의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임 후 1년 동안 확 땡겨야 된다는 거죠. 전관들 입장에서는요. 셋째,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쓰더라도 언론에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전관 효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감시를 하면 전관 효과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는 헤쳐먹어도
대놓고는 못 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한수 박사가 어떤 결론을 첨부하냐면 이러한 패턴은 투명성이 부패의 최고의 치료제라는 직감과 일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이 변호사가 돼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정화하기를 기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투명성이 강화되면 이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언론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결론은 전관 예우의 혜택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친분이 없어도 전관 예우의 혜택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꼭 인연이 없어도 안면이 없어도 법조 그룹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챙겨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 불합리한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결론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사건을 수임했다 하더라도 평검사, 평판사 출신들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반드시 고위직이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들이 목숨 걸고 승진에 목을 걸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섯 번째 결론이 이건데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느냐? 이 법조를 보면은요, 그 연수원 동기나 후배 기수가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윗기수나 동기들은 정년이 남아있어도 물러나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후배가 검찰총장이 됐으니 선배들은 물러난다. 이런 용태의 관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러나는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용태를 하는데 용태를 했을 때 뭔가 이익이 있어야 용태를 하지. 나는 헌신적으로 후배를 위해서 물러나 줬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 물러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헌신을 해주시면 떼돈을 보상받게 해줄게요. 이렇게 후배 검사들이 지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전관예우라는 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속된 용어로 똥차들이 빨리빨리 나가줘야 예. 자기들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럼 이제 똥차들이 빨리 나가주게 하기 위해서는 나가신 다음에 1년 동안은 저희가 뒷배를 받을게요. 이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한수 박사의 얘기는 뭐냐면 전관예우는 일종의 남아있는 후배 그룹과 선배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 계약이고 비공식적 연금이고 퇴직 위로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 또 이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평검사 출신, 평판사 출신들이 변호사가 되면 전관예우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건 왜 그러느냐? 최 박사 말은 이 사람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용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떠난 거니까요. 평검사, 평판사들은요. 이제 남아있는 법관들이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관예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논문을요. 그리고 뭐 논문 안에는 이거 말고도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많던데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하나만 더 이제 다른 분의 흥미로운 의견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을 주신 분은 그 민중의 소리에서 15년 동안 편집국장을 하신 그 직업이 편집국장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제가 어제 의료법 개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줄 놓은 더민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막 강하게 분노를 하니까 이제 보고를 같이 받던 국장이 사무실에서 저를 불러서 이해를 해줄 만한 대목이 있다며 저한테 설명을 해준 의견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이제 정신줄 놓으신 국회의원 중에 김성주, 김용익, 최동익 이분들이 사실 다 나름 한 칼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셨거든요. 더민주 쪽에서 보면은요. 유능한 국회의원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왜 막판에 이렇게 정신줄을 놨느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의료법을 통과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그 민중의 소리 국장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낙선했거나 불출마를 했거나 경선에서 탈락했거나 이런 분들인데요. 저희 국장 말은 이게 바로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회의원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새누리 의원들은 자기들이 이익단체의 대변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반면에 더민주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새누리 의원들은 공천에서 떨어지건 뭐 낙천을 받건 선거에서 떨어지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대변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자기가 그 이익단체를 대변한다고 믿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나는 재벌들을 대변을 해야 돼. 대형 의료법인을 대변해야 돼. 이게 확고하니까 예. 마지막 날까지 정신줄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정신줄을 안 놓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전관 예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보수의 특징이 뭐냐면 비록 국회의원이 끝나도 자기 뒷배를 봐줬던 국회의원들이라면 재벌들이 이 뒤를 챙겨준다는 겁니다. 배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물론 이제 낙선되면 슬프죠. 슬픈데 슬픈 강도가 더민주 의원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둬도 슬픈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재벌들의 전관 예우를 통해서 여전히 사회 기득권층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낙선이나 낙천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고통 정도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민주 의원들은요, 이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이직의 고통이 아니고요, 실직의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그 야당 의원들 코멘트가 뭐 지방에서 올라와서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떨어지면은요. 예. 저희 국장 의견이 뭐냐면 한국 보수가 이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수 재벌을 대변해 준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끝까지 헌신을 하면 국회의원이 끝나도 전관을 배려를 해주고 뒷배를 봐주는 재벌들이 있으니까 여유가 야당에 비해서 훨씬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듣고 나니까 이 더민주 의원들이 왜 멘탈이 붕괴가 됐는지 약간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보수가 이 전관 예우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 끈끈한 이 힘이 여전히 강하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좀 됐고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쳐도요. 이럴수록 진보를 제치하는 사람들은 더 멘탈을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게 진보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조계나 뭐 재벌들 사이에서 있는 전관 예우의 저 불합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더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무튼 이제 전관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옳은 관점에 대접받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에서 최한수 박사의 전관 예우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의 논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기득권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뭐 정치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놈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이번 총선 참패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고 새누리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최대 책임자이면서도 심판자가 된 것이냐 설쳐되고 있는 비박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믿고 맡겼더니 총선 승리는커녕 회복불능의 식물당으로 만든 놈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특히 이자들은 총선 국면에서 나름 도움을 주기 위해 빨간 옷을 입고 대구로, 부산으로, 인천으로, 청주로, 전주로 발길을 향하신 박동지를 맹비난하면서 거꾸로 선거 패배 책임론을 뒤집어 씌우는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 박근혜 동지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이게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탈당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당의 실질적인 오너 보고 당신이 나가라, 당신이 못 나가면 가신들이라도 나가게 하라면서 오만방자한 휘둘림에 불과한 분별 없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주를 찜짜먹을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가 없다. 특히 알아서 비박 정리하라고 왕관을 씌워줬는데 정진석, 네가 누구 때문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됐는지 망각했단 말인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함으로써 천추의 한이들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하겠다는 뜻인가. 친박의 갈 길은 비단 2년 후 박근혜 동지의 임기 종료 지점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아버지에 대한 제사고 대통령직이 가업인 박동지에게는 시즌2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를 막아서는 자, 회방 놓는 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박근혜 동지가 대한민국 민주공화 정치보다 수명이 더 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날씨. 때이른 여름 더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는 가운데 자외선도 매우 강해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대전 31도, 세종은 32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도 30도가 예상되면서 남부뿐 아니라 중부지방에서도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으로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그 이전 주말까지는 이렇게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창한 오늘,
2시간 학부 강의가 있어서 수업 중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물어보니 상당수의 학생이 5.18이란다. 솔직히 요즘 학생들의 사회의식과 운동성으로 볼 때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다. 휴교로 집에 있었던 것 외에는 정확히 36년 전 같은 학년의 나였다. 당시도 소식이 완전 차단된 상황에서 태평한 봄날이었고 학생들 반응에 기쁜 마음으로 직업병도 있어 한마디 나눴다. 오늘이 그 슬픈 5.18이지만 그렇다고 부모 세대처럼 비장하고 엄숙할 필요는 없다. 5.18을 결코 잊지 않되 그들이 흘린 피로 얻은 오늘을 충분히 즐기면서 생생한 삶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부모들이 흘린 피를 의미 있게 만든다고. 나가서 봄날의 햇살을 만끽하도록 2시간 예정된 강의를 1시간으로 해서 일찍 마쳤다. 5.18을 기억한다면 살아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라는 꼰대 발언과 함께 5.18을 기억하되 내 안에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세대로 충분하다. 현재에서 과거의 무게를 얻어 후속 세대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현재 삶에 과거의 의미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의 꽃은 과거에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는 오늘로 피어난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